우리는 항상 현재 금액에서 싸다고 느끼는 적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은 항상 비싸.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는 지방의 읍면지역부터 사라지게 될 거고, 그때도 저도 막 피를 토하면서 그 반론을 펼쳤는데 봤어요. 네, 말이 되느냐. 항상 서울 쪽에, 물론 서울이 가장 핵심 지역이고 가장 명목가격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투자로서는 네, 이번에는요. 제2의 판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2의 판교가 될 곳이 어딘지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셨어요. 2020년부터 30년 이 절호의 투자 기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의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유동성. 돈이 네.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각국이 모두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너무 많이 풀리면 약간 유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실제로 풀려진 돈만큼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네. 경제순환국수는 이렇게 상승기와 하락기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이 하듯이 네. 화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무조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투자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네. 그 떨어지는 속도가 2020년 들어서 엄청나게 더 빨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자산 가치 상승에는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투자를 좀 계속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가격이 오른다, 또 떨어진다 이렇게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하락하신다는 분들의 의견 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인구가 준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진다. 또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 그래서 떨어질 거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 폭탄이 예정돼 있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네. 대표님은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인구가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인구 줄면은 가격도 떨어질 것처럼 보죠. 그거가 이제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닌데 네.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인구는 이렇게 전체적인 총량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인구의 유출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출입.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자연 인구는 감소가 돌아섰지만 예를 들어 이민자가 많아진다. 그럼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줄었지만 최근에 한 5년, 6년 사이 600만 명이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민자가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게 되게 되면은 서울의 인구라든가 수도권이든가 이런 핵심 인구가 줄어든다기보다는 네.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는 지방의 읍면 지역부터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 네. 거기에 어떤 모든 인프라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우체국도 필요 없어지고 학교도 필요 없어지고 다 필요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거주하기 힘들죠. 그럼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지역의 어떤 도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네. 서울권,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이런 이동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죠. 지방이 소멸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식의 도래를 한 거죠. 네. 예전에는 솔직히 경제 성장기에는 이걸 사나 저걸 사냐, 그렇죠. 네가 더 많이 올랐네, 덜 올랐네 차이지 그렇죠. 다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사면은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올라가는 것들을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인구가 감소한다고 부동산 투자 안 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더욱더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올랐죠. 거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담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다고 이 거품이 좀 떨어지면 그때 살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집안 많이 계신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는 맞아요. 네. 뭐 명목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맞고 2013년도 9월달까지 한 만 5년 가까이 6년, 5년 정도는 또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쵸, 네. 그러고서 이제 좀 회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전고점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네.
가격이 비싸다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과연 비싼지 안 비싼지 그거를 누가 압니까? 그쵸, 네. 예,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2021년이지만 네. 20년, 19년, 18년, 15년, 13년, 2010년 몇 년도로 돌아가더라도 심지어 1980년으로 돌아가더라도 네. 음마아파트 2천만 원 아저씨를 돌아가더라도 그 당시엔 그게 항상 비싸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됐었어요. 그때. 미분양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 금액을 해서 싸다고 느끼는 적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은 항상 비싸. 그게 연도가 언제가 됐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건 있지만 올라갈 만한 다 요인이 있었죠. 공급 부족, 거기다가 유동성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올라간 거고 궁극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조정기를 거치게 되게 되면 또 정책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그 재정 정책을 펴게 되면서 다시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경제 성장이 발전을 하는 이상은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패턴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네. 올라가는 폭이 내려가는 폭보다 더 많아서 장기적 우상향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예,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앞으로 뭐 대폭락을 할 거야.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 공급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급량만 갖고 이제 판단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공급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뭐 10,000세대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급 폭탄이다. 네. 이러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헬리오시티가 됐었죠 예전에. 그렇죠. 헬리오시티 10,000세대. 강동구도 한 19,000세대. 그러면 그 영상이라든가 뭐 그때 당시 기사 요즘에 다 인터넷에 남으니까 한 17년도 요때쯤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강동구 쪽의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 네, 맞아요. 그 얘기 공급 있었죠.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도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도 막 피를 토하면서 그 반론을 펼쳤는데 네, 봤어요. 네.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강동구 쪽에 2만 세대는 여러분들 공급량이 절대로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뭐 강원도 산골마을에 2만 세대를 넣었다. 그럼 폭탄이 맞죠. 그쵸. 초토화가 됩니다. 네. 한 10,000세대 이상 미분양 나오게 되면서 가격 다 다운되고 주변에 구축 가격도 다 떨구겠죠. 네. 강동구잖아요. 네. 사실상 강남 4구에 포함되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19,000, 2만 세대는 굉장히 극소수의 공급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공급 수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의 수요와 대비했을 때의 공급량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곳에서는 10,000세대가 공급 폭탄이 될 수 있고 네. 어떤 곳에는 10,000세대를 집어넣어봤자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공급 양,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의 양이 부족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년 우리가 몇만 세대가 들어가네 몇천 세대가 들어가네 하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네. 공급이 많이 예정돼 있다. 네. 한 10만 세대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뭘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의 누적 공급량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예를 들어 공급이 부족했어요. 네. 그럼 한 해 갑자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족분을 다 상쇄시키고도 공급이 많아야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매해 내년에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많아요. 2023년에 폭탄인데 공급 되게 많은데 떨어지겠네? 그게 아니라 지금 21년도, 22년도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어느 정도 공급량이 늘어나도 이거를 메꿔주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 그래서 네. 총 공급량, 누적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해에 들어가는 공급량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이 하락론자들의 이제 의견에 대해서 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 끼고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웬만한데 그냥 아파트 5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2장에 서울이 아닌 곳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 네. 서울이 아니면 좀 더 쌀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본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또 투자의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서울 지역에 더 현실적이고 더 쉽고 더 확실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서울이 막 오르고 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갭매혹이라고 하죠. 네, 갭매혹인데. 그런 형태로 지방시장이라든가 뭐 수도권 근방까지도 가격이 다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이 또 많이 올라서 갭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또 서울로 이동을 하겠죠. 네. 이거는 뭐 수요의 이동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서울 쪽에 물론 서울이 가장 핵심 지역이고 가장 명목가격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투자로서는 뭐 처음부터 서울을 살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몇 분 없습니다. 그렇죠. 올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서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금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보시면은 항상 있어요. 이게 뭐 5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여전히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것도 상당히 저렴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찾아보시면. 네.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 낮추게 되면서 그걸로 이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비서울 지역이라도 우리 금액에 맞춰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어떤 특정적인 호재로서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돈값어치가 하락하면서 자산 가격이 네. 상승하는 거기 네.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길이라서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투자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금에 맞춰서 충분히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제2의 판교가 이제 어디가 될 것인지 여쭤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판교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땅값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 이제 질문이 저도 예전에 처음에 판교 생겼을 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 판교가 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 이렇게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네. 판교라는 곳의 입지가 강남권하고 가장 가깝다라는 네. 거가 일단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판교에 지금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돼 있고 제2, 제3의 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하잖아요. 네. 이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아,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금 연차가 좀 됐지만 판교 처음 생겼을 때 새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많이 네, 새 들어서는 아파트. 것들.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진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 그다음에 이제 새 아파트, 또 판교 그 업무단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큰 건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죠.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제2의 판교가 될 만한 곳을 이제 알아볼 텐데 조건이 있겠죠. 그런 조건. 근데 그 조건 이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서울 접근성, 또 교통 편의성, 또 자족 기능, 또 지역의 규모, 또 건축 연도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경기도권에 있는 것들은 서울의 위성도시 개념이 많잖아요. 신도시라는 것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커서 서울하고 접근성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예, 서울에 그 근무지가 있고 네. 이제 서울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경기도권을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경기권에 있는 도시 중에 비싼 게 과천이나 판교나 분당이나. 위례나 분당이나 뭐 이런 것들, 평촌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네. 일기 신도시가 가장 비싼 이유도 서울하고 되게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좀 멀리 있는 것들은 뭐 평택도 마찬가지가 네. 되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 출퇴근자가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서울 접근성 여러분들 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교통에 대한 편의성.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더라도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네. 그것도 좋거든요. 대표적인 게 광교 같은 경우인데 광교도 사실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거리 자체는 멀어요. 수원 네. 쪽이니까. 근데 그렇죠. 신분당선이 뚫려가지고 신분당선을 타게 되면 강남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수 네, 있죠.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신분당선이 빠져버리거나 없었으면은 광교가 지금 가격을 절대로 못 갔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네. 금액이 한 80% 정도 선에 갔을까? 예, 그런데 그 덕분에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네. 자족 기능 이거는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일자리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네. 부분이 되겠고 네. 지역에 대한 규모도 요즘엔 중요합니다. 지역에 대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네. 또 우리가 인지도가 생기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탄이라든가 내지는 뭐 판교도 마찬가지가 되고 김포라든가 이런 신도시급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시흥 은계지구 뭐 네. 이런 거 아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그 동네 분들 정도의 수요만 움직이는 거지 외부 수요가 진입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 상승에 좀 제약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분도 규모. 네. 중요하고 이 건축 연도는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에 신축에 대한 그렇죠. 선호도. 가 높기 때문에 이제 새 거일수록 유리하다는 면에서 네. 이제 건축 연도도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집어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 판교 돈이 되는 곳이잖아요. 자, 그곳이 어디인지 이 대표님 이제 딱 찍어 주실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꼽은 곳 중에 하나가 과천도 아까 아파트 얘기를 했지만 네. 그 과천 위쪽에 서울 방향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네. 생기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네. 여기를 이제 뽑으셨어요. 그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식정보타운 쪽이 이제 직주근접의 대표적인 곳이죠. 네. 그다음에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것은 네. 당연히 과천 이제 구도심의 아파트들의 네. 영향을 받겠죠. 네, 물론 이제 지식정보타운이 과천 중심부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겠지만 여기 과천의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정거장 아래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현저하게 가격이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순히 지식정보타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비싼 친구가 있으면 내 것도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이제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을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요.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과천이 누가 봐도 좋을 지역일 건 아는데 서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의 강북 지역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천을 살까? 과천 아파트 살까? 아니면 강북의 아파트를 살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고민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의견이 그렇죠? 되게 다양한 네.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이제 주소가 네. 서울시를 시작하느냐 경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그쵸? 있습니다. 네. 과천 아무리 그래도 경기도잖아 이런 분들도 솔직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강북이 네. 개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걸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서울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외곽에 있는 것들 은평구나 도봉구나 뭐 중랑구나 네. 이런 쪽보다는 이미 과천의 가격이 훨씬 더 넘어섰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강남에 대한 접근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같은 서울인 걔네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강북 쪽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게 되면 과천과의 격차는 줄일 거는 같아요. 그러나 가격 자체는 그래도 과천 쪽이 좀 더 우위가 설 걸로 보여지고 네. 강북에서 과천을 능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애들 중에서 나올 수 네. 있겠죠. 뭐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이제 과천과 비슷하거나 이런 정도가 약간 상회하는 부분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과천의 가격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항상 이제 말씀하실 때 강남 얘기를 많이 하셨고 강남의 인식, 강남의 접근성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하나 꼽아주신 것 제2의 판교가 될 만한 곳은 위례를 뽑으셨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 위례도 이제 뭐 사실상 서울과 경기를 합친 도시니까 네. 뭐 서울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송파구 는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 내려가게 되면 이제 판교, 구성남, 네. 그다음에 판교 분당 쪽이다 보니까 이 위례 신도시도 위아래로 가격 대들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 높은 지역에 이제 껴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격 상승분이 좋고, 그리고 위쪽에 잠실이라든가, 뭐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쪽은, 네. 이런 쪽의 가격이 이제 굉장히 상승분이 높은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곳이 이제 위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얘네가 위례 지역이 헬리오나 잠실동에 있는 뭐 엘리트 단지들의 가격을 넘어서긴 힘들어요. 네.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는 한강변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강변하고 가까운 쪽일수록 비싸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걔네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나도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지금 뭐 서울에서 탑급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고, 그랬을 경우 이제 위례 신도시의 가격도 많이 높아질 걸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건축이 지금 진행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현저히 많이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위례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꼽으신 것이 성남 구도심이에요. 네. 구도심 보면 이제 재개발이 한창 진행된 곳도 있고 네. 폐지된 지역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만드셨어요. 숨겨진 잠재력을 보라. 네. 성남 구도심.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성남 구도심은 예전에 그 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주를 시켰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자체는 언덕도 많고 좀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이고, 일단 성남의 특징은 이제 민간 주도라기보다는 민간 합동으로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공공 재개발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재개발을 하되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래서 속도가 빨리 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실제로 완성된 아파트가 최근에 몇 개 생겼는데 가격대가 지금 33평 기준 했을 때 14억 이상씩 호가를 그래요?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천 세대급짜리, 4천 세대급짜리 굉장히 큰 규모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네.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상대형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지정이 이제 내년쯤이나 될 걸로 예상하는데 네. 여기는 거의 한 9,500세대 정도 되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규모도 상당히 어마어마하네요.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성남이 왜 잠재력이 좋냐면은 지금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뭐 동네가 좀 후졌죠. 네. 그러나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아래는 판교고 위에는 송파네. 예, 그런 상태에서 강남도 가까운 편이고 예, 이런 지역에서 지금까지 가격이 낮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네. 근데 그 유일한 단점이었던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쓰게 되면서 속도도 빠르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가격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지역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시청자분, 천당 밑에 뭐가 있죠? 분당 있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분당은 이제 지금도 강남 접근성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네.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이제 분당을 꼽으셨거든요. 매우 좋다고 봅니다. 매우. 네. 네. 왜냐하면 지금 1기 신도시가 우리 90년대 초반에 5개가 지어졌잖아요. 분당, 평촌, 3본, 일산, 부천인데 그 중에 대장이 분당이라는 거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도 이제 그 우리 용적률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의 용적률이 한 180% 내외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140%대도 있고 뭐 220%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지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처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분당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판교라든가 이런 쪽에 네. 가격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판교가 비싸지만 분당이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판교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아파트가 되고 입지가 좀 처지고 직주근접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새 거기만 하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러게요. 예, 수원, 용인, 봉탄 이런 것들이 15억씩 간단 말이에요. 네. 서울의 구축이 12억, 13억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도 적절한 단지를 잘 고르기만 한다면 네. 예,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습세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청정 도시 하면 어디가 생각나나요? 서울에 네, 미사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높은 거주 만족도를 바탕으로 소사호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미사를 뽑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사도 일단은 가장 눈여겨봤었던 거는 일단 접근성이 좋다라는 네. 거, 서울하고 가깝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은 강동구가 떠주니까 옆에 친구가 많이 올라가네, 우리도 올라가자 하면 또 충분히 인정이 받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5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도 좀 호재가 생기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미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거주 만족도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미사를 가보게 되면은 공원도 많고 해서 거주에 좀 편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쪽에 가격대가 계속 좋게 되면은 그로 인한 미사의 부분도 네.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가 더 높아지면서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최근 또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광명이에요. 아, 예. 여기 이렇게 제목을 다셨어요. 입소문이 실 가격에 반영되다. 강명시를 꼽으셨는데 강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광명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지역 번호가 광명도 02를 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서울과 근접성이 되게 좋은 네.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광명 시흥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네. 있지만 뭐 상당히 이쪽 일대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됐죠. 첫 번째는 광명이 사실 뭐 한 6, 7년 전만 해도 별 볼일이 없었는데 네. 광명 역세권 쪽에 이제 KTX가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서 두드러지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네. 놀랍게도 그때 분양 가격이 뭐 4억대 초반 이랬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10억은 올랐죠. 뭐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구도심 쪽, 구도심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 위주로 뉴타운 위주로 광명 뉴타운이 네. 이제 활발하게 해서 입주한 것도 있고 그렇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개가 개발되고 이제 재건축 남아 있고 뭐 중간에 하안동 쪽에 이제 주공 아파트도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광명이 좋은 점은 바로 옆쪽에 이제 그 가산이라든가 구로의 업무단지. 그 업무단지에 워낙 가까운데 사실은 가산이나 구로가 있는 구로구나 금천구 쪽에 쓸만한 아파트가 그렇죠.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자자들을 키우는 분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의 수요까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서 네. 이쪽에 오게 됐고 네. 굉장히 낡았었던 지역이 아파트가 새 것들이 여러 개 들어서면서 시각적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니까 가격도 완전히 달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상승 중에 있는데 여기도 뭐 최근에 가격을 보니까 33평 아파트 이제 신축 기준에 했을 때는 13억을 뭐 돌파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의 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좋아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서울 접근성과 서울 그냥 단순히 서울이 가깝다. 도봉구 가까운 의정부가 높진 않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서울 가깝지만 서울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단지랑 가까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강남 순환고속도라든가 강남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광명의 당분간 가격이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과천이 있었어요. 과천이 많이 오를 거는 의심이 안 가요. 근데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런데 그 후보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천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일기 신도시 이제 평촌 또 이제 범계가 있고 그 아래 내려가면 이제 삼본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안산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대표님 이제 또 뽑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평촌 신도시를 뽑았는데 여기는 아파트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여기를 뽑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래됐기 때문에 뽑은 것도 있고요. 오래됐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신축에 대한 시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신축이 좋은 건 다 알지만 신축을 막상 살려면 너무 비싸서 못 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향후에 그 신축이 될 만한 것들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30년 연한이 채워져서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선 바람직한 거고 일기 신도시들은 이제 90년대 초 중반이기 때문에 30년이 도래했거나 도래가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건 뭐가 되건 할 텐데 사실 평촌은 지역적으로는 분당 다음 급으로 가는 비싼 동네죠. 얘네가 비싼 이유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유명한 학원가입니다. 네, 이게 뭐 종합학원가죠. 뭐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등서부터 입시학원까지 전부 다 있고 그 규모가 뭐 강남 못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과천도 물론이거니와 삼본, 안산, 뭐 심지어 안성이라든가 수원 뭐 모든 지역에서 이쪽에 학원가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뭐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학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제 평촌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제 재건축이 되려 그러면은 용적률이 이제 현재 용적률도 낮고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높아져야지만 사업성이 좋은 건데 이미 상당한 중층 아파트 18층, 20층짜리가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건축하는데 약간은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좀 큰 거를 잘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리모델링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리모델링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일기 신도시가 가장 호재를 받을 거고 30년 됐는데 재건축이 안 돼. 근데 계속 슬럼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리모델링 활성화가 할 때 얘네들이 대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아예 용적률이 낮으면은 재건축을 하네 뭐 리모델링 하네 좀 어떻게 보면 합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예 재건축이 좀 힘든 지역은 리모델링으로 아예 빠르게 선회를 해서 중지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쪽 실제로 평촌의 목련 2단지, 3단지 같은 것들은 리모델링을 상당히 그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시공사도 선정했고 가격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학원가의 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학원가가 워낙에 이제 교육열이 강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보통 교육열이 강했던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분들 자체가 좀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문직이라든가 대기업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수요층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촌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승훈 대표님 모시고 실무 전문가입니다. 이론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물을 아주 골고루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다 맞았죠. 여기 이 책에 나온 요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도 역시 대부분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의 내용을 한 번 더 모아서 이승훈 대표님 모셔서 또 좋은 얘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